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방학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저번 주에 방학 에디션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났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학 때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방학 특집 에디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에 관련된 모든 질문들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그 방학 보내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제가 지원 기업을 한번 셀렉하는 거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도 알고 그다음에 직무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원 기업 셀렉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취업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그것의 확률은 절반이 완성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많은 키워드, 여러분들이 아마 지원하는 모든 기업들, 산업들에 가장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화두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련된 4차 산업혁명 이슈를 한 번쯤은 갈고 넘어가자.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있는 산업이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쪽을 조금 보완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지원 기업에 대한 어떤 4차 산업혁명 이슈, 주요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이 그럼 일단 무엇인지 간략하게,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4차 산업혁명, 2016년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언급을 한 내용이고요. 바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것이에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혁명을 가리킨다라고 해서요. 미국에서는 AMI라고 부르고요. 독일과 중국에서는 인더스트리 4.0, 즉 우리나라에서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약간 불러서 그거에 대해 좀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먼저 그럼 각각의 산업혁명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1차는 여러분들 배우셨던 증기기관이죠. 2차는 전기를 이용한 것이고요. 3차는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엊그저께 인터넷이 바꿔서 이제 정보의 시대고 정보로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시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대학교 다닐 때 아니면 불과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는 것 같아요. 즉 이런 것처럼 각각의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Io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IoT의 약자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모든 사물들이 다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들어가서 모바일로 다 인터넷 접속한다라고 하는 게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IoT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들이 지금 여기도 카메라와 모니터가 굉장히 많은데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겠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지능을 가지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생산 설비들의 상황에 따라 지능적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요? 사물들끼리 연결돼 있어서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로 스스로 작업을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세 가지예요. 말씀드렸죠?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다. 무엇을 주고받는다? 빅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한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처리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스마트 센서,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물들이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사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물들은 뭘로 주고받습니까? 센서로 주고받겠죠. 그래서 당연히 스마트 센서라든지 센서 기술들이 발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가 지닌 AI가 들어있는 로봇, 사람을 대신한 로봇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해요? 여러분들 다 하드에 저장하잖아요. 외장 하드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온 게 다 뭐예요? 클라우드죠. 클라우딩 컴퓨터처럼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그 다음에 보안.
그 분노의 질주 이번 편을 보시면 여러분들 무인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편에서 자동차들이 그 여자 악당이 이렇게 조종을 하니까 지 스스로 막 움직이고 막 건물에서 막 떨어지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와, 무인 자동차 시대에는 정말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보안의 이슈가 굉장히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또 생명과학 이런 쪽의 산업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게 뭔데?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로봇을 통해서 한다. 이 부분은 뭐 너무나 일반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도 허물어질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린 어떤 기업의 사례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서로 융합한다는 것이죠.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끼리 융합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UPS라고 아시나요? 저는 예전에 그 글로벌 운송업체 하면 DHL밖에 몰랐는데 UPS가 이제 어렴풋이 좀 알았거든요. 근데 UPS가 해외 택배 전문 업체예요.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여기가 3D 프린터 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왜 배송하는 업체가 쉽게 얘기해서 대한통운이 CJ 대한통운이 공장을 설립했대요. 제조업에 관련된 공장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자, 중국 상하이에 거점을 둔 자동차 생산회사의 부품이 언제 필요할지는 UPS가 매일매일 여기다 매번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요 시점에는 이러한 물품들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위치 추적으로 인해서 UPS가 3D 프린터로 얘네가 이쪽 업체에서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갖다 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 입장에서도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운송비도 적게 들고 또 얘네들도 굳이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도 공급해 주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싱가포르라고 하는 도시가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공간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혁신을 통해 극복했고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와서 극복했다라고 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원래 싱가포르는 제조업 강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간적, 경제적 차원에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제 싱가포르에 제조업 공장 필요 없다. 3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3D 프린팅 기계를 만드는 사람만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손님의 요구를 구현해줄 디자이너가 있으면 되고요. 세 번째, 배송해줄 UPS 드라이버. 이 3명만 있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좀 너무 단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는 기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 UPS가 제조업을 하냐? 바로 고객 주문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물류업체가 아마존이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향후는 유통업체가 이 물류업체가 세계를 장악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읽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로 가능하니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재고 없는 유통업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산업에 주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근무하게 될 기업에게 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먼저 4대 그룹, 우리나라의 그 4대 그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1위죠. 항상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정보기술업계의 패러다임 변화, IoT, AI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겠죠.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품 사업 분야가 있겠고요. 세트 사업 분야가 있겠죠. 부품 사업 분야 당연히 수요가 늘 것이고요. 세트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제품군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지금 삼성을 먹여 살리고 있고 향후도 먹여 살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것들이 반도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게 6월 21일자 신문이에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평택 공장이 드디어 가동이 됩니다. 평택 공장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서 봐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파노라마가 없어서 못 찍었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이라고 합니다.
예. 축구장 400개를 합친 면적 87만 평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자동차로 도니까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87만 평이고요. 투자 금액이 사상 최대죠. 15.6조라고 합니다. 15.6조. 예. 지방세 1천억 수입 갖다 주고요. 3만 명 고용 창출 효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정말 기업이 잘 살아야, 기업이 잘 되어야, 기업이 발전해야 정말 나라가 먹고 사는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느꼈고요. 이만한 캐파를 소화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 정말 대단한 기업임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삼성과는 어떠한 뭐 친분도 없지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도체가 굉장히 큰 호황이니까 예,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셨고요. 여기에서 3D 낸드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낸드 세계 1위 업체 입지를 더욱더 확고히 해줄 예정이다. 왜? 그 이전까지는요. 월 16에서 17만 장 정도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 평택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2배죠. 32만 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즉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반도체 순항 중이고요. 34년 만에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텔을 제치고 드디어 이번 2분기 때 반도체 매출 1위를 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149억 4천만 달러인데 인텔이 144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타고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1분기 때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약 6조였거든요. 예,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올해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겠네요. 우리 DS.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갑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OLED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 분야에서도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 기사는 멀미 안 나는 VR. 여러분들 VR 하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 써야 되잖아요. 즉 여기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서 만들어 놓은 게 멀미 안 나게 여러분들 3D 영화를 못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지러워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내는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내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니지라고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서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또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세트 사업. 세트 사업은 우리가 가전, 그러니까 CE가 되겠죠.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어때요? 연결성이죠. 우리가 가전에서 IoT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로 냉장고가 생각나죠. 왜 냉장고인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모든 가전들 중에서 하루 종일 작동하고 있는 건 즉 유일하게 전원을 한 번도 끄지 않고 24시간 내내 정말 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냉장고밖에 없죠. 그래서 그 냉장고가 모든 사물 인터넷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연결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삼성도 역시 무엇입니까? 패밀리 허브 냉장고 있잖아요. 즉 냉장고에서 모든 것을 제어하고 여기에서 출발점이 되는 패밀리 허브 냉장고. 여기에서 쇼핑할 수 있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현대백화점 앱도 이 패밀리 허브 냉장고에 있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냉장고 안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형,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패밀리 허브 냉장고 뉴욕 체험 행사가 6월 22일 날에 그 미국에서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점진적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이쪽 분야는 더욱더 발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약간 포커싱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작년에 깜짝 놀라게 했죠. 바로 하만 인수죠. 하만 인수하면서 삼성전자가 단순히 음악에 관련해서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커넥티드 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갖고 온 부분인 거죠. 그래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반도체라는 디스플레이 하나의 부품으로만 갖고 왔었는데 이제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등 조금 더 국지가 큰 걸 갖고 옴으로써 전자기업의 토탈 솔루션의 입지를 다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로 편입되면서 차 전장 사업 분야가 굉장히 커질 거고요.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고요. 두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스마트 사이니지 있지 않습니까? 그 디스플레이에서 보여드렸던 부분, 그 부분을 하만의 오디오 기술까지 결합함으로써 또 플러스 알파 시켜서 LG와는 또 다른 그러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도 계속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품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잘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컨버전스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나머지 제품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IoT, 뭐 VR, AR, 뭐 AI 등과 같은 차세대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어서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각 부문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부품 사업군도 잘하고 있고 세트 사업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 특히나 전장 사업군 쪽이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삼성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지원 부문별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이슈를 파악하셔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시고요.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저처럼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면 삼성전자 준비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음 삼성 SDS로 갈게요. SDS는 바로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서의 아주 큰 역할을 할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과 스피드와 경쟁력을 대표이사가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내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쟁이 있고 그래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ICT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해야 되는데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PLM, 제품 수명 주기 관리에서 제조 실행 시스템 이르기까지 전체 공장 생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시스템을 스마트 팩토리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삼성 SDS가 앞으로의 먹을거리라고 보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조 공장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생산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 다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빅데이터가 들어가서 AI가 들어가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심플하게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름이 넥스플랜트라고 하고요. 이것이 지난 30년간 삼성전자 등 다양한 공장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했던 그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그러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종합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했고 또 IoT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AI가 불량 일으키는 요인을 손쉽게 자동으로 파악해준다. 뭐 엔지니어가 섭외 문제 당연하죠. 뭐 이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은 대규모 공장까지도 하지만 우리는 중소형 공장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경량화시켰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기사가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 SDS가 기업용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사물인터넷과 전장 부품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모두한 어떤 인프라를 철저하게 활용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요,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가 2017년도를 먹여 살릴 그러한 개념, 4차 산업의 혁명에 대응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 SDS를 준비하는 분들은 일단 스마트 팩토리, 삼성 SDS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스마트 팩토리 하면 사실 이 기업이거든요. 바로 G입니다. G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포스코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즉 SDS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G라든지 포스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G, 독일엔 지멘스가 있어요. 이런 데들이 예전에 그냥 가전회사, 전구회사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스마트 공장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파는 그러니까 삼성 SD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도 글로벌 최강사 입지를 다진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즉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데 묶어서 삼성 SDS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각각의 움직임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SDI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SDI. SDI는 심플합니다. 배터리와 에너지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 배터리니까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특히나 ESS,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을 주력 사업으로 보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발상의 기술 전환과 기술력을 결합해 마이크로그리드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특히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 SDI가 뗐다 붙였다 하는 모듈형 ESS로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활발하게 수출하면서 그 솔루션을 수출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202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할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20분 동안 충전은 오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충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거든요. 그래서 20분 동안 급속 충전이 가능한 그런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SDI는 향후에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자가 축소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대형 배터리에서 내년에 하반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한다. 친환경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SDI는 점점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키워드가 바로 배터리라고 단순화시켰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삼성 SDI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전기차 배터리 현황 당연히 체크해야 되겠죠. SDI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강력한 LG화학도 있고, 그렇죠? SK이노베이션도 있고, 특히 중국도 있잖아요. 세계 1위 시장인. 그런 쪽들의 기업과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ESS 시장도 계속적으로 현황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비교되는 특히나 LG화학과는 어떤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SK그룹으로 넘어갑니다. 삼성 다음에 SK그룹으로 넘어갈게요. SK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역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3조 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SK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배터리 생산 설비를 2배 이상 늘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삼성 SDS처럼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 공정의 설비를 자동화시키겠다, 운영 모델 고도화시키겠다, 중앙관리 시스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올해 배터리와 화학 중심의 딥체인지 2.0을 선언했다고 해서 SK이노베이션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화학 쪽이 아니라면은 배터리 쪽에 조금 집중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사실 여기는 SDS처럼 스마트 팩토리를 뭐 수출하겠다, 뭐 이걸 팔겠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바로 D램과 낸드 플래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올해 하반기 제가 그 기업별 면접 전략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72단 제품 양산 시작해서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 확보한다는, 즉 72단이라는 소리거든요. 말 그대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니까 이렇게 기술력을 또 확보한다는 얘기고요. 하이닉스 뭐 했습니까? 도시바 인수했죠. 그렇게 해서 여긴 삼성까지 같이 나왔는데 SK 대들보가 된 반도체 코리아에서 SK 하이닉스가 도시바까지 인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6월 22일자로 코스피 시총 2위로 도약했죠. 그래서 제가 삼성 보여드리고 뭘 보여드렸어요? 원래는 현대자동차인데 SK를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이 하이닉스 때문에 시총 2위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잘 나가죠. 그렇게 해서 도시바 품은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도 역시 삼성전자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반도체 호황이고 가격까지도 아주 높아가지고 분기 영업이익, SK 하이닉스는 분기 영업이익이 2조였거든요. 삼성전자가 6조였을 때. 근데 이번에는 SK 하이닉스는 3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3분기까지도 수요가 견조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뭐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누려야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적으로 꼭 지원하셔서 들어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음에 SK CNC로 갈게요. 하이닉스를 얘기하고 나니까 뭔가 약간 좀 김이 빠지는 것 같긴 한데 SK CNC도 많이 아시죠? 4차 산업혁명에 뭐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긴 DT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이런 것들을 산업 영역에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여기는 그런 솔루션들을 영업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기사입니다. SK CNC가 업계 최초로 DT POC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객사별 인프라 제공부터 분석 서비스까지,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고객사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SK CNC가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SK그룹은요, 대규모 투자로서 올해 최대의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로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구나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위로 물러난 우리 현대기아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커넥티드 카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넥티드 카, 시스코랑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커넥티드 카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고요. 커넥티드 카는 뭐냐면요, 자동차와 자동차 모든 주변 환경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집에서 뭐가 연결시킨다? 냉장고가 중심이 돼서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움직이는 사물들에서 무엇이 연결시킨다? 바로 자동차가 그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파워트레인이잖아요. 즉 엔진을 만들어내는 기술, 변속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전기차로 되면서, 자율주행차로 되면서 이제 엔진 만들어내는 기술은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배터리로 가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들, 자동차 업체가 아닌 다양한 업체들이 이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막 사활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넥티드카에 사활을 거니까 현대자동차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생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라고 해서 시스코와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송수신을 제어를 통한 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관련된 그 시스템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커넥티드 카 OS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뭐 자동차가 그 사물 인터넷 환경을 할 수 있는 구축하고 데이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 다음에 OS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미래 전략하면요, 사물 인터넷과 커넥티드카에서 최근에 그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코나 발표하고 코나 발표 이후에 이 커넥티드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시스코와 바이두와 협업으로 커넥티드카의 미래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도 자율주행차죠. 2020년까지는 고도 자율주행차, 2030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양산차에 적용됐고요. 4단계도 지금 해외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네이버, 삼성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 업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기술만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 어디에 자율주행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결국 그렇게 나아가서 커넥티드 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현대기아차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차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커넥티드 카 이제 기술 개발 현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회사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이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SK텔레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율주행 기술은 또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이 부분 세 번째, 지금 현대기아차가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내수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현대모비스로 갈게요. 현대모비스는 가장 심플하죠. 여러분들 현대모비스 그 광고 보시면 K7이 그 절벽 같은 데 그냥 쭉 가면서 안에 운전자는 자고 있잖아요. 그게 현대모비스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즉 자율주행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적지 입력해서 그냥 쭉 알아서 혼자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운전자는 운전을 안 하니까 속에서 뭐 합니까? 회의하거나 아니면 자료 검토하면서 업무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잠잘 수도 있고 동영상 시청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건강 상태도 파악해서 아무튼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들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모비스가 이번 CES 2017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확보하는 것이 현대모비스의 사활이 걸린 그런 어떤 임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율주행차로서 가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가 ADAS라고 하는 어떤 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 개발이거든요. 이것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DAS 기술과 센서 측의 제어 기술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보시면 지금 자동차 부품 사업이죠. 전장 부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연결되잖아요. 왜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폭풍 성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품 제어용 반도체가 덩달아 풍년이고 차량 내 전장 부품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니까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가서 협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현대모비스가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모비스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자율주행 기술이 현대모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현대모비스가 들어가는 자율주행 기술은 중형급이었고요. 만도가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기술은 조금 더 대형급이었거든요. 만도의 움직임도 항상 살펴보면서 만도가 경쟁사예요. ADAS 쪽에. 그래서 두 가지의 기술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경쟁 업체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LG그룹입니다. LG그룹. 자, LG그룹은 일찌감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동차 부품 분야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오랜 대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VC 사업본부를 2013년도에 출범시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LG전자 인천 캠퍼스를 준공해서 본격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가 저번 주에 인천에 거기 그 정서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정동진이 해 뜨는 곳이라면 정서진은 해가 지는 곳인데 그쪽을 갔다가 이렇게 쭉 돌아오다가 LG전자가 크게 아주 새 건물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 VC더라고요. 제가 몰라 되게 또 굉장히 커가지고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그것이 VC였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규어 랜드로버에 또 LG전자의 전장 제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규어 랜드로버라고 하는 곳이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이제 상징성이잖아요. 고급차에 들어간다. 아까 만도는 대형차에 들어가고 현대모비스는 중형차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형차가 집적된 기술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기술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와 제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징성 있는 부분이라서 LG전자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또 2015년도에는 쉐보레에서도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인공지능, 로봇, 태양광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또 LG전자의 핵심은 바로 가전의 LG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가전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마트 띵큐라고 해서 고객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로봇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LG전자가 지금 보시면 IoT, AI, 로봇을 투자해서 가전제품의 진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이거든요. 창원 LG전자 공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로봇 콘셉트와 기술 플랫폼을 발전시켜서 가정용 허브 로봇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만약에 로봇이 없으면 냉장고 자체가 그런 허브 기능을 하겠죠. 근데 자체적인 로봇도 이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LG전자가 만들어낸 허브 로봇이고요. 그것이 가정 내 집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다 로봇들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도 LG전자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 기사입니다. 도미니카로 간 LG전자에서 꼬마 집사에 반했어요 해서 해외에 직접적으로 이 꼬마 로봇을 보고 홈봇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반응 그리고 LG전자의 어떤 그러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전장사업본부 삼성전자 하만에 인수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공지능 가정 삼성전자는 패밀리 허브 냉장고가 있었죠. LG전자는 홈봇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가정용 허브 로봇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로 갈게요.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까 어지럽지 않은 거 그다음 디지털 사이니지였었잖아요. 여기도 역시 정보 안내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등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 쪽으로 포커싱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로 OLED로 가고요. 디지털 사이니지와 함께 같이 육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스 가서 그런 자동차용 그런 클러스터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랑 보여드린 건 똑같아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어느 쪽이 성장하고 있다? 상업용 디스플레이, 사이니지 쪽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 첫 번째, 차량용 디스플레이 집중하고 있음을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OLED. 그리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뭐 하기로 했어요? 이제 아이폰에 OLED 납품하기로 했잖아요. 아이폰 놓쳐가지고. 그래서 중소형 OLED도 이제 생산하기로 했죠. 그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 쪽도 가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랑 같이 하니까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LG화학 빼놓을 수 없죠. LG화학은 기초소재사업본부는 고부가 비즈니스 중심이다. 전지사업본부는 제일 유명하잖아요. 자동차 전지. 1회 충전으로 이번에 500km 가는데 만들겠다. 3세대 전기차에서 1위 수성한다는 전략이다. ESS 역시 여기에서는 차별화된 성능과 원가 경쟁력. 아까 삼성 SDS랑 SDI랑 되게 많이 비슷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계 1위 평광판 사업도 또 수처리 사업도 생명과학 사업본부도 각각 이런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고부가 합성 수지에 관련된 전략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야 할 전기차, 그다음에 ESS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평광판, 수처리, 생명과학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 부품 기술을 한 발 앞서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대요. 모터, 센서, 또 카메라 모듈, 무선통신 모듈 등 총 20여 종에 이르는 모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PCB 부품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최고 성장을 예상한다. 왜냐하면 지금 카메라들이 아이폰도 그렇고 어때요? 갤럭시도 그렇고 다 듀얼 카메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삼성 전기나 LG 이노텍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각 기업별로 각 계열사별로 굉장히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롯데그룹입니다. 롯데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 혁신의 원년이고요. 역시 롯데그룹도 우리가 그걸 한번 쓰겠다. 빅데이터 AI 기술 활용해서 최대한 쓰겠다라고 했고요. IBM이랑 왓슨이랑 솔루션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이 시스템 구축을 맡고요. 데이터 분석은 롯데 멤버스가 맡는다고 해서 전체 5년 이내에 전 사업장에 쫙 뿌릴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롯데는
옴니 채널입니다. 하나예요. 옴니 채널. 옴니 채널을 구축을 하기 위해 되게 애쓰고 있고요. 해외 사업 쪽에도 옴니 채널을 좀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써 있지만 모든 쇼핑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으로 살 때나 오프라인으로 살 때나 모바일로 살 때나 아무튼 어디에서 사더라도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사는 것 같은 경험,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이탈을 막는 거예요. 왜? 온라인에서 사는 거 다르고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 다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못 나가게 막겠다는 것이죠. 그 전략으로서 스마트 픽과 스마트 쇼퍼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픽 서비스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 백화점에서만 있었대요. 1층 백화점 픽업 데스크에서 내가 산 물건이니까 그냥 스마트 픽 쉽게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 어디로 확정한다고요? 롯데가 뭐가 많아요? 유통이니까 편의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근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또 하이마트 매장에서도 내가 산 물품들을 가져갈 수 있는 스마트 픽, 이것이 옴니 채널의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쇼퍼는 무엇이냐? 카트나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쇼퍼를 들고 다니다가 여기 카메라가 있네? 그럼 단말기 바코드를 찍는 거예요. 여기 TV가 있네? 찍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제하면 무인계산대에서 그냥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무인계산대에서 바코드를 결제를 하면 집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것이 스마트 쇼퍼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강남점으로 이 서비스, 이게 원래 분당점에 있었거든요. 이 스마트 쇼퍼가 분당점 식품 매장에만 있었는데 이것이 확대되어서 강남점으로도 확대를 했고요. 또 스마트 라커라고 해서 냉장 식품까지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쇼핑의 활용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고객 체험형 매장 만들어서 3D 가상 피팅 서비스 한다. 아니면 3D 발 사이즈 측정해서 직접적으로 보게끔,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IBM과 손잡고 쇼핑 어드바이저 만들어서 그 대화형으로 채팅하는 형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옴니 채널, 스마트 픽 서비스, 스마트 쇼퍼 서비스. 그 다음에 체험형 매장, 3D로 무엇인가를 구현해 주려고 하고요. 다음 세 번째로 쇼핑 어드바이저로서 쇼핑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다음 경쟁자, 그렇죠? 다른 백화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만 볼게요. 먼저 신세계백화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소비 트렌드의 4차 산업혁명을 흐름을 접목시켜서 쇼핑의 신세계를 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롯데가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요. 신세계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만 비교해 보자는 거죠. 신세계는 빅데이터, 증강현실, 모바일 결제, 온오프라인 연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쇼핑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빅데이터로 얘네들은 신세계백화점은 뭔가를 하겠다. 무슨 말이냐? 분더샵 청담점에 가면 내가 딱 도착해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내 정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백화점으로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어떤 제품을 사는구나, 내가 샀던 제품들,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각 정보가 쫙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 패턴을 미리 알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구매 이력, 브랜드별 실시간 재고까지 해서 내가 무엇을 물어볼지, 고객이 무엇을 물어볼지를 미리 알고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기억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오더라도 모든 사원들이 이를 다 할 수 있게 빅데이터를 제공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마트 고객 응대 시스템은 분더샵 청담점에서 점점 역시 확대해야 되겠죠.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모바일 상한 행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임팩트는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바일에다가 S월렛 통해서 여기에다가 쿠폰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크게 임팩트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매직 픽업 서비스 역시 ssg.com에서 백화점 물건을 사면 그걸 어디에서? 신세계 전점에서 매장 수령할 수 있다. 아까 롯데백화점의 스마트 픽과 유사한 그런 서비스인 거죠. 다음에 모든 점포에 신세계백화점은 꽃을 놨대요. 꽃을 놨고 거기에다가 나비를 백화점에 등장시켰는데 그 나비가 VR, 가상현실이다, 증강현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봄나비를 잡을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고객들한테 얼마나 큰 임팩트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세계백화점은 세 가지를 했답니다. 스마트 고객 응대 시스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제공한다. 그 다음에 모바일 상한 행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VR 도입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롯데백화점과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지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그 느낌일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현대백화점은 신유통 실험에 나섰다. 역시 VR 이용하고요. IoT 이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겠다.
업계 최초로 VR 백화점, 지금은 좀 흔해졌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현대백화점이 처음으로 VR 백화점 갖고 왔죠. VR 스토어에 접속하면요. 그 안 가도 돼요. 현대백화점 가지 않아도 그 VR 스토어를 통해서 캐나다 구스, 파라점퍼스, 노비스, 나이키, 아디다스 등 매장이 눈앞에 생생히 펼쳐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VR 백화점은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가지 않고도 오프라인 매장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 최초의 VR 백화점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현대닷컴의 헤이봇, 아까 롯데도 쇼핑 어드바이저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헤이봇이라고 하는 것이 쇼핑을 도와주는 챗봇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쌓여 끊임없이 역시 빅데이터를 통해서 진화해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지금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실제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헤이봇과 대화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세요라고 해서 아래에 단어가 포함되면 저는 더 행복할 거다. 즉 주문이다, 배송이다, 택배다. 아까 얘기했죠. 수많은 단어들을 지가 조합해서 그거에 맞는 대답을 준다고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진화하겠죠. 이런 챗봇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 현대백화점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백화점이 어디 들어가 있다? 삼성 패밀리 허브 그 냉장고 안에 그 앱이 현대백화점의 죄송합니다. 현대백화점의 앱에 그 앱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파인더 해가지고 제품 사진을 올리면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아직 다 보면 초기 단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현대백화점은 첫 번째 최초의 VR 백화점이었다. 두 번째 헤이봇이 있었다. 세 번째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냉장고 앱에 집어넣음으로써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그다음에 스마트 파인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니까 각각의 그 백화점 회사들이 다른 듯 비슷한 듯 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지금 연계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자, 다시 롯데그룹으로 좀 갈게요. 롯데그룹, 이제 남은 게 롯데마트가 있겠죠. 롯데마트도 모바일 사업과 오토 서비스 강화입니다. 즉, 롯데의 가장 큰 강점은 전국에 롯데 매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롯데그룹에 관련된 유통사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전국의 오프라인 점포와 온라인몰 간의 오토 서비스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죠. 드라이브 앤 픽 서비스. 드라이브 앤 픽 서비스는 여러분들 드라이브 스루 있잖아요. 커피, 차 타고 가면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온라인 주문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보통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애기 엄마들, 그러니까 내려서 뭔가 이렇게 가기에 귀찮거나 아니면 약간 무서워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렌터카 스마트 픽 서비스라고 해서요. 어차피 롯데가 롯데 레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렌터카 받을 때 주문했던 온라인 주문 상품을 같이 제주도에서 받아서 놀러 갈 때 같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다음에 스마트 스캔 서비스 해가지고 매장 방문해서 상품을 직접 보고 앱으로 역시 상품 스캔 후에 모바일로 결제하면 온다.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쇼퍼의 개념으로서 또 역시 롯데마트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롯데마트는 온라인 시장에 늦게 진출했기 때문에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케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것이다? 대놓고 얘기했죠.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O2O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롯데마트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롯데마트는 오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요. 또 스마트 스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서 아니면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롯데마트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바라겠습니다. 이마트 한번 볼게요. 경쟁 상대니까. 이마트는 무엇일까요? 이마트는 김포물류센터,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 합니다. 김포물류센터? 그래도 롯데마트는 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점포들을 이용해서 오토 서비스도 뭐고 하려고 하는데 이마트는 물류센터라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일단 열었대요. 축구장 6개를 합쳐놓은 크기가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흥은 없네요. 아무튼 5만여 개의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아시아 최대의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독자적인 재고 관리해서 영향을 주는 날씨라든지 상품 지수라든지 이벤트 매출 추이라든지 수요를 예측하고 상품 발주를 관리하는,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이마트 공급자, 그 회사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류의 성패는 셀의 재고 관리에 있는데 빅데이터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이네요. 어떻게 보면. 또 증강현실을 활용한 마케팅인데 터치어택이라고 해보셨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포켓몬이 들어오기 전에 했던 부분인데 이걸 했던 게 바로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마트는 두 가지였어요.
롯데마트와는 다른 아시아 최대의 물류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VR을 활용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4대 그룹을 봤으니까요. 4대 그룹을 봤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정보통신, IT, ICT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뉴 ICT 생태계를 구축하라. AI,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5세대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미래 먹거리가 될 것.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이 4차 산업혁명과 가장 큰 연관이 있겠죠. SKT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생태계예요. 그렇죠? 생태계. 그래서 AI, 자율주행, IoT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집중적으로 육성할 분야가 자율주행, 현대차죠. 커넥티드카, 현대차죠.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IoT 기반의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그렇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 글로벌화 등이다. 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뉴 ICT, 생태계의 구축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참여해서 모두가 다 와서 하는 개방형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왜? 개방 협력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열사, 그다음에 대기업, 스타트업, 경쟁사까지 다 같이 모여서 열린 생태계, 그래서 한 것이 팀앱을 개방했잖아요. 즉 하나하나씩 지금 개방하고 있는 것이 SK텔레콤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SK텔레콤 빅데이터와 다양한 산업 융합 사례 소개 및 협력 모델 제안한다라고 해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기사입니다. 또 차세대 AI 로봇, 어떤 누구 스피커 이런 것들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AI 누구가 이제 3분기에는요 증권 서비스까지 탑재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조금씩 이제 이런 음성 인식 서비스들도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커넥티드카, T5 이것도 역시 하고 있고요. 이 대표이사는 인간 실수보다 기계 실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우리 SK텔레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커넥티드카 사업을 강화한다고 해서 팀앱에다가 AI 기능을 넣고 이제 테스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뉴 ICT 생태계, 오픈 생태계를 내가 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로봇 만들고요. 그다음에 스피커 만들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드카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KT입니다. 그러면 SKT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KT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KT는 계속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죠. 2019년 세계 최초 5시대, 5G 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 왜냐하면 5G와 같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을 하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통로를 하기 위해서는 5G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 KT가 가장 앞선 기술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KT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 동맥이 될 수 있는 5G를 우리 KT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속도, 연결, 용량과 함께 지능화된 우리 네트워크가 우리 KT의 5G 네트워크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테스트 시연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엊그저께 중소기업과 5G 중계기 개발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IoT, AI 등에서도 다양한 연구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쪽도 KT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스마트 시티 부분의 최고 모바일상까지도 수상했을 만큼의 큰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진이 있죠. 음성인식 서비스. 아까 SK텔레콤이 누구였죠? 근데 여기에서는 기가 진이입니다. 그래서 진을 통해서 생활정보, 교통, 그 다음에 호출, 음식 배달,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음성비서 아까 봤었던 SK텔레콤,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각광받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음원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거기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슨 음악 틀어줘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멜론 서비스하는 로엔이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음원 쪽도 연계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T는 두 가지입니다. 5G 상용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통신 기술은 우리가 먼저 상용화를 시키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스마트 에너지 관리 AI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통신의 마지막 LG U+가 되겠죠. LG U+ 움직임은 어떠한지 한번 볼게요. LG U+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홈 IoT, 산업 IoT, LG U+의 광고를 보면 어때요? 다 혼자 계신 어머니, 아니면 아픈 사람,
어떤 뭐 강아지 혼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홈에서 어떻게 IoT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광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LG U+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는 강점 강화할 것이고 산업 IoT 분야까지도 우리가 섭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 영역 확대가 제목이 점입가경이네요.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골든 라이프케어와 사업 협약에서 위례 요양시설에 IoT 플랫폼 및 각종 솔루션을 적용하겠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서 홈 IoT 또 이런 산업 IoT까지도 우리가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등 신규 사업에서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국내 통신 시장은 IoT 사용자의 증가, AI 서비스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에 확산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또 올해 빅데이터 센터까지도 신설한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땐 SKT라든지 KT보다는 약간 좀 늦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늦게 출발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준비를 못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신설을 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U+ 비디오 포털 있잖아요. 여기에 빅데이터를 좀 접목을 시켜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맞는 U+ 비디오 포털 가능해져서 아까 신세계백화점에 쇼핑 갈 때 원하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찾아주는 것처럼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원하는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 AI 사업 강화에 나서겠다. 조직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 출시된 서비스들의 어떤 장단점을 고려해서 우리도 AI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착착 늦은 만큼 최고의 완성도를 한번 기대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LG U+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홈 IoT 산업, 또 산업 IoT 쪽의 산업을 좀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AI는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를 잠깐 보고 한번 마칠게요. 금융사도 핀테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니까 금융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입니다. 신한금융은 국내 1위 넘어서 아시아 리딩뱅크가 가겠다, 디지털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디지털의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근데 신한은행이 ATM기를 최초로 설치했다고 하고요. 인터넷 뱅킹도 은행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써니뱅크. 써니뱅크를 통해서 모바일 환전 시작했고 신한판이라고 하는 결제 플랫폼도 만들었고 써니뱅크 성과가 아주 좋다. 환전도 잘하고 있고 마이카 대출이라고 해서 자동차 대출도 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또 핀테크 활용해서 바이오 인증 방식, 키오스크 개발했다, 이런 것들 하고 있다. 태블릿 PC 이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등 즉 신한은행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이더라고요. 위성호의 신한은행 100일은 권위를 벗고 디지털을 입었다라고 타이틀을 입힐 만큼 계속적으로 디지털과 융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신한금융은 써니뱅크 움직임을 한번 여러분들 찬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채널이 디지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나금융 볼게요. 하나금융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이제 다양한 산업과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뱅크는 뭘 하냐면 오가닉 비즈니스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오가닉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손님이 스스로 금융 플랫폼을 들어와서 홍보해주는 체험형 마케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오가닉 비즈니스는요, 고객 커뮤니티가 세 수익원이라고 해서 하나금융뿐만 아니라 삼성카드라든지 신한카드라든지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그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찾아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결국에는 서비스지만 고객들이 와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계열사 간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국내 최초로 텍스트 인 뱅킹을 출시했다. 또 향후에 이런 빅데이터 같은 응용해서 하겠다라고 해서요. 하나금융은 두 가지를 한다면 오가닉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또 그쪽에다가 송도죠. 송도 쪽에다가 데이터 센터, 청라죠. 청라 쪽에다가 데이터 센터 통합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역시 디지털 혁신이죠. 비슷비슷해요. 은행들은 사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도 모바일 서비스 집중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브 아시잖아요. 리브. 모바일 플랫폼 리브 서비스 있고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더치페이 하는 것도 해주고 축의금도 보내주는 거 있고 은행 방문이 필요할 때 카드 뽑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광고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리브메이트죠. 이 부분이 바로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LG U+랑 같이 해서 융복합 모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해서 지금 위비를 잡기 위해서 리브메이트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통신사와 같이 하는 그런 금융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플랫폼 리브가 이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금융과 통신을 융합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지원하실 만한 그런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절대 전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지원하실 때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취업하실 때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